여러분이 그리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는 바람. 일견 소박해 보이는 그 꿈은 현실적으로는 요원하기만 한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를 출간한 박한슬 작가와 함께합니다. 약학과 통계학을 공부했고요. 숫자가 담긴 글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죠. 글 짓는 약사 박한슬 작가님. 새 책과 함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숫자 한 곡으로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를 막 이렇게 들어놨다 하셨던 게 지난해 거의 초였어요. 초봄이었는데 3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새 책을 또 이렇게 강렬한 책을 쓰셔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작년 3월에 숫자 한국 들고 나온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새 책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근황이 저도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아이가 생겼거든요. 와, 그래서 네, 오늘 아버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딸이 태어나서 네. 이제 딸이랑도 오늘 잠깐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조리원에서 책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책을. 그 정도로 좀 열심히 준비해서 빡빡하게 해서 준비해서 나온 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도 굉장히 혼났어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책을 쓸 때냐. 그래서 네, 이제 한동안은 아마 책 작업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당분간의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시자마자 갑자기 당분간의 마지막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얼마나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원고 작업을 하셨을지,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작가 한 사람에게도 또 돌봄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돌봄을 베풀어주신 또 아내분, 또 이게 함께 오셨어요. 네. 지금 예쁜 딸과 함께 1부 끝나고 살짝 인사도 나눴는데요. 어렵게 아무튼 이 반가운 책이 나왔습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제목부터가 제목 직접 정하신 건가요? 네, 출판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정했는데 네. 처음에는 좀 약간 그런 것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좀 더 좀 공포를 좀 더 잘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의 공포. 공포를?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담담하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삶을 네, 마감하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담담하게 담아보자라고 해서 좀 담백하게 이렇게 가게 됐어요. 담백한 제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담담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 버전은 뭐였을까 궁금할 지경으로 이게 너무 딱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읽고 나니까 이 돌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책 진짜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의식에도 이 책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2024년 연말에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네. 혹시 어디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느냐 이런 걸 했더니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2024년 연말부터. 그래서 그때 들고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후에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근데 다른 나라들 비교하면 뭐 독일은 36년, 뭐 프랑스는 39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직 제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통계학 자료들을 늘 이제 보시면서 또 연구하시면서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 그때 이제 숫자 한 국 가지고 오셨을 때도 나눴던 얘기들이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막 이상하게 뭉친 부분, 뭔가 이상하게 막 접힌 부분, 이런 게 워낙 많이 분야별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마음이 막 되게 조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에라 모르겠다 싶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산적한 문제가 많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또 이 우리 노후 문제, 이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이걸 책을 쓰시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면 뭔가 좀 거창한 대답을 바라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통계 자료가 내 삶이랑 연결되는 거는 결국 개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경험. 네, 그러니까 그냥 수치는 그냥 거대한 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네.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이게 와닿는 일이 되는데 저한테는 정말 와닿는 일이 저희 할머니가 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시는 걸 경험하면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께서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가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넘어짐 사고입니다. 네, 그쵸. 낙상이라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도 이제 밤에 화장실 가신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쿵 하시면서 이제 엉덩이랑 허리 쪽에 뼈가 이제 부러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연락받고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뼈 부러져서 몇 달간 요양을 하셔야 된다. 그동안은 좀 이런저런 재활 같은 것도 받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도 장기 요양 보험이 있으니 그런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절차라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문턱이 높더라는 걸 스스로 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돌봄을 받느냐라는 것들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정말 찾아서 챙기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좀 되게 와, 이게 정말 할머니는 다행히 뭐 저도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아들들도 같이 사시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지 않고도 미리 공부를 하고 좀 대비할 수 있으면 그나마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런 책을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개인 경험으로 이 세계의 문을 열게 되신 건데 막상 이게 열고 자료 조사를 하고 뭔가 책에 담을 얘기들을 이제 더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충격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자료들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나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돌봄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본 사례는 어떨지, 독일 사례는 어떨지, 그다음에 뭐 미국 사례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미국이 정말로 이제 의료나 돌봄 분야에서는 절대 본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좀 처참한 현실을 알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또 이런 타국의 상황들은 어떤지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박한슬 작가님 환영합니다. 귀한 내용을 책에 담아주셨군요. 꼭 읽어볼게요. 하셨습니다. 김태효님 기억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박용리님 우와 새 식구 축하드려요. 초집중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인철님 숫자 한 곡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오늘 돌봄 영역도 기대할게요. 곧 제 문제라서요. 사실 이게 제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도 나 자신의 노후도 있는 거니까요. 모두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인 건데 이 내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 사실 너무나 이 또한 진짜 담백한 소망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질문을 좀 던지자면요. 답이 좀 슬픕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돌봄과 미래 재단에서 40대 이상 성인분들한테 이런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임종을 맡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48%가 내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런 곳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는 네.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신께서는 어디서 삶을 마감하실 것 같느냐? 어디서 내 집이 아니라 어디서 삶을 마감하실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합쳐서 한 54%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망과 괴리가 거의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제로 내가 어디서 죽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 통계를 보면 76%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라는 게 정말 정말 소수의 특권 같은 그런 일이 되어 버려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를 저도 책 준비하면서 좀 더 절절히 좀 깨닫게 됐죠. 네. 그러네요. 진짜 좀 슬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떨 것 같으냐, 예감하기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소망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이라는 거죠. 이 책을 펼쳐보면 이 노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노쇠라는 그 단어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짚고 가시더라고요. 이 노쇠와 노화를 구분한다. 네,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이 작업을 먼저 앞에 두셨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노화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정을 하는 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돌봄이 필요해진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일부 마지막에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맞아요. 카페인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게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노쇠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예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네. 예비력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것 같은데,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아, 그 통계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죠? 네, 그냥 느낌상.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젊을 때는 술 마시면 뭐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나이 좀 들수록 어쩌면 심한 경우는 다음날 오후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숙취라는 나쁜 상황에 대해서 몸이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말해서 예비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술로 예를 들었지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친다, 뼈가 부러진다. 그러면 젊을 때는 몇 주면 붙을 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몇 달이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인체 회복 능력을 예비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 예비력이 점점 고갈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노쇠라는 상태에 접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혼자 스스로 밥을 먹고 혼자 뭐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본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노화에 따라서 당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노쇠까지 나아가야지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노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나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표현이죠. 조속노화 같은 네, 식단도 그쵸. 포함해서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늦출 수 있다. 둘이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쇠 지수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지표도 있고. 자, 오늘 어떤 기대감 또 호기심 가지고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페인님들 질문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우리 작가님이 골라오신 음악도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이 곡을 결혼식 때 축가로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곡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곡이 그 자기 딸이 태어난 걸 기념해서 쓰신 곡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뭔가 배우자에 대한 노래로 생각하고 네. 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아이가 덜컥 생겨서 네, 저한테 의미 깊은 곡이라서 이런 거 골라봤습니다. 사랑이 두 배로 느껴지는 네. 곡인 것 같습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북카페 초대석에는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를 쓰신 박한슬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두 번째 오시는 거라서 이미 알고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까도 정해서 오셨다고요. 네, 어떤 걸 그려주실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팡이를 부러뜨린다? 네,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그걸 미리 내가 근력 운동 등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점에서 그런 걸 준비했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이제 양손을 맞잡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이게 오늘 책 선물 3권인데 네. 각각 다르게 네, 다르게 의미를 네, 잡아봤습니다. 3종으로 지금 네. 양손을 맞잡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후 대비라고 하면은 재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네. 그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관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계단으로 하겠습니다. 계단. 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좀 근력을 좀 저축하는 근육 네. 저축을 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3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오늘 정말 이렇게 미리 네.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팡이 부러뜨리는 에디션 있고, 양손 맞잡는 에디션 있고, 그리고 계단. 근육 저축하시라고 이렇게까지 3종입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 선물,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면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명단 확인하시고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279 쓰시는 카페인님, 박한슬 작가님 새 식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70대는 2걸음 남았습니다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가님, 이 책 제목이 뭔가요? 하셨는데요. 한 번 더 얘기 드려볼까요? 네. 제목?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이 책입니다. 3289 쓰시는 카페인님,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모두의 바람이 내 집에서 머물다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이네요. 라고 공감해 주셨고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미 심각한 현실이죠. 가족 돌봄, 간병 비용, 아픈 노인이 아픈 노인을 간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진짜 지금 완전 닥친 내 문제인데 특히 쓰실 때 이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신 어떤 독자층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되실 노인분들께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50대나 60대 그래서 이제 곧 내가 노인에 접어들 나이에 속하면서도 내 부모 봉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린 네. 분들이 가장 핵심 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노후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 부모님이 이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줄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해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맞춤 독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으로 고민을, 네. 다른 결의 고민을 모두 다 안고 있는 그런 세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책을 넘기면서 와 그래 한국은 이렇지 여긴 이렇지 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왜 어째서 그런 연유로 우리 문화적으로 정착이 됐는지를 너무나 체계적인 네. 근거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의 일로 이 돌봄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한국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뿌리 깊게 내리게 됐는지부터 짚어주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공적 사회보험의 도입 자체가 굉장히 늦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전쟁 직후부터 이제 정말 경제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복지제도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친척 혹은 더 가깝게는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가족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2배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시절에 본인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돈들을 그 당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로 다 써버려서 나중에 남은 게 없는 그런 게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서 보고 그렇게 많이 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깨져버렸죠. 네. 그래서 그쵸. 오히려 좀 내가 가족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있지만 내가 돌봄받을 차례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장 돌봄 걱정하신 노인분들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3세대 이상 가구 비율도 막 거의 10년 만에 한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 비율도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정말 예전에는 그냥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무급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유급 노동 하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무급 노동을 해라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돌봄 필요성이 대물림되는 일도 발생을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취약해진 상황이 되니까 직업이 없어지면서 네, 그런 게 악순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그 제도들도 이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얘기도 나오고 요양병원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양병원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당연히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는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병원. 네, 의료기관이거든요. 근데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가는 곳이지 네. 거기서 생활하려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통계를 보면 평균적인 입원 일수가 150일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월 이상은 거기 거주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단기 임대도 3개월까지잖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 기간을 병원에서 사신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거기 거주를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거기 그럼 왜 거주를 하시냐면 네.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의료비를 쓰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좀 재정을 좀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좀 재조직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요양보호사가 이게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전문가가 집으로 방문하게 되는 그 상황도 여기 지금 단계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등급 판정을 받기까지 거기도 너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더라고요. 우선 요건 자체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네. 당장 돌봄 필요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은 이제 내가 보험료만 내면 어느 병원을 가든 전국 팔도 어딜 가든 다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돌봄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요건이 최소 6개월 이상 내가 돌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증빙 과정이 참.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제로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부러져서 지금 당장 낫지 않아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도 네.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6개월 전에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누가 나를 돌봐주느냐? 라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돌봄을 하거나 사설 간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설 간병 비용이 하루에 막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까지 드니까. 맞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내가 개인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요양병원으로 가는 건데 네. 병원은 기본적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쵸. 계속 누워만 지내다 보면 상태가 더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네.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의 구조입니다. 네, 현실의 구조입니다. 5366 쓰시는 카페인님, 같은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익숙한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들려주신 얘기처럼 현실적으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고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애쓰는데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막 허둥대게 되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병은님, 내과 옆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이 책을 보고 할머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사님 화이팅 하시면서 최근 개인 돌봄 차원으로 다제 약물 관리 약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참여해보세요 하셨습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1145 쓰시는 카페이님.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 덜 노쇠하고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신 그 분들도 그러니까 원하는 건 집에 가고 싶다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책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그렇게 와서 받으면 좋은데 그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 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오시거든요. 지금 네. 제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집에서 임종을 맞을 경우에 이게 지금은 변사로 처리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는데 네. 요양원이나 혹은 집에서 임종을 맞으시면 이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변사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초고령 사회에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을 조금 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고민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책 읽으면서 또 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 고르셨나요? 네, 양희은 씨의 이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돌봄 상황을 지금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곡을 한번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김규리가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를 출간한 박한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 이옥소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옥소님 사연도 보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입니다. 이걸로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카페인님이 이병은님이 그 다제약물 관리 약사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훅 지나갔는데 요 얘기 조금 더 하자면 네.
그래서 다제약물 관리라는 게요.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약을 막 많으면 6개, 7개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다제약물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좀 더 넘어져서 다치기도 쉽고 수명도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는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좀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약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래서 약을 다이어트하는 그런 것들을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먹는 약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60대에 먹으면 이제 80살까지 살 수 있다. 예, 그런 것들 돕기 위한 약이라 했는데 80대가 넘었는데 그런 약을 계속 드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최소한 이제 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만 남기는 것들을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해서 약을 좀 적게 드시면 불필요한 약은 줄이시면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네.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돌봄의 영역들이 있긴 한데요. 예, 보통은 지금 이 얘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너무 어떻게 이것을 진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돌봄 관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여러 책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돌봄을 위로도 아래로도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있고요. 서명희님은 맞아요, 저예요. 전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 엄마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도 챙겨야 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런 분야 책이 있는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계속 그런 돌봄을 제공하실 생각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가족 요양 돌봄 같은 것들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차피 돌봄을 수행하면서 좀 돈도 더 지원받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도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 70 후반이신 어머니께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오네요. 지팡이 부러뜨리기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3종 중에 하나인데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저의 매일 잔소리에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몇 달째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팡이 바이바이 요게 목표랍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계속 운동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네. 목표에. 8405 쓰시는 카페이님. 3개월 간격으로 양쪽 대퇴골절 수술받고 회복 중인 시어머니를 주부인 시누이가 주 돌봄하고 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온전히 돌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요. 네. 돌봄 제공자 자체도 굉장히 좀 번아웃이라고 하죠. 소진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울감도 맞아요. 높아지고 이제 돌봄을 하다 보면 친구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관계망도 축소되고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라도 좀 교대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며칠이라도 좀 내가 숨구멍을 여는 좀 그런 것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자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돌봄 지원 지자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지역마다 격차가 좀 네. 심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많은 곳은 지방이니까 지방에 네. 그런 복지시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수도권에는 이제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지방에는 정말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식으로 그 시설을 거주하는 기관들만 더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격차가 왜 일어났냐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제 지방에는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네. 요양보호사들이 한 집에서 3시간밖에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집 갔다 다른 집 갔다 하면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으로 해서 모시고 거기서 살게끔 하는 건데 네. 정작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게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안 좋은 문제고, 요런 것들도 국가가 좀 개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이게 여기 보면 해외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 일본 사례도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이 일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국가가 정부 주도로 이 노후 대책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 과정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그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일본에서도 원래는 그 정부에서 돌봄 비용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방에 약간 좀 이렇게 내려보내서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네. 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지역색이 워낙 강하고 지방 자치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들이나 혹은 이제 노인들 혹은 주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할 테니 정부에서 돈을 내놔라. 거꾸로 이렇게 네. 시민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뭉치니까 또 네. 힘이 되죠. 그런 걸 따낸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지역 중심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지역에서 이런 시민들이 서로 모이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중앙에다가 이런 걸 요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생적인 운동은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책에 나오는 지금 일본 사례도 그렇고 독일과 일본을 비교한 방식도 재밌었고요. 예, 약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네. 비용을 이제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그런 공적 사회보험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인데 네.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면 그냥 노인한테 필요한 돈을 그냥 줍니다. 돈의 형태로 주고 대신에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돌봄에 이용해라. 그걸 사후에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뭐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는 노인분이 그 돈을 다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에서 누군가를 고용하신다 하시면 그 돈을 다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사설 간병에 쓰는 비용에도 일부 벌충을 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자녀한테 이렇게 바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을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일본 모델에 더 가깝거든요. 일본 같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형태. 그래서 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신다든지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저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현금이란 투트랙도 좀 되면 편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 뭐 일단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라도 열심히 참겨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좀 재미난 게 그 독일과 일본을 비교를 하더라도 독일은 예를 들면 뭐 자녀 유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차등이 이제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또 일본의 그 사회적 배경을 쫙 이제 같이 아우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보다는 약간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보편적인 책임 이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 이렇게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독일은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네. 현금을 주는 양을 줄이는 거는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근데 보험료를 올리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돌봄 필요가 좀 적지 않느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 없는 사람한테는 좀 가산세를 내게끔 하는 그런 네.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개인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좀 가족에게 너무 책임을 너무 지워지는 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네. 개인에게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서비스는 사실 줄어도 티가 덜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로 좀 억누르고 그런 식의 조금 약간의 꼼수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도 좀 적용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조금 더 많은 사례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곡이요. 저는 이게 좀 떠남에 대한 생각이랑 노래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를 출간한 박한슬 작가 오셔서 오늘 이야기 들려주고 계시고요. 오늘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사인된 오늘은 3종 그림입니다. 그림이 포함된 사인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513 쓰시는 카페이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이유, 그 낙상으로 몇 년째 병원에 와병 상태로 계세요. 진짜 온 가족들이 다 돌봄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전에 숫자 한 곡도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번 책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이런 생각,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이 지금 713에 쓰시는 카페이님은 제목만 듣고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하시는데 이 말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들릴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을 계속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통해서 미리 좀 현실을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해외 사례 보다가 넘어왔는데 지금 북유럽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복지를 제일 잘 구현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서도 사실 한 가지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투입을 해서 나중에 뭔가 이득이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이게 정당화되죠. 보통 투자해서 많이 나중에 성공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런데 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들어갈 비용을 훨씬 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으면 훨씬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유럽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노인들한테서 그냥 이미 노쇠가 심각해져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정말 끝까지 간 환자분들한테 돌봄을 주는 게 아니라 경미한 돌봄 필요성이 있는 분들한테 재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활을 통해서 돌봄 필요성을 먼저 줄여나가고 그거를 정말로 이제 몸의 신체적인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정말 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신 이후에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게. 아.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어르신들 입말로 9988 234라고 하는 말들 쓰세요.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이렇게 9984, 234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그런 재정적인 여력과 서비스 제공 체계가 재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각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우리도 좀 북유럽의 사례를 본받아서 좀 재정 수입을 더 늘리고 재활을 네. 미리 한다면 나중에 닥칠 그 엄청난 양의 돌봄 필요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이제 집으로,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이제 찾아가서 집에서 이제 그 요양할 수 있도록 했더니 비용이 네. 엄청 3분의 1 이하로 네. 줄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우리가 지내는 경우는 요양원이라는 토지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네. 생활에 필요한 돈도 다 거기서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상주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내 집에서 살면 일단 내 집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내 집에서 생활하면서 편하게 쓰는 뭐 생필품, 식용품 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개인이 분담하는 대신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게 내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자율성을 누리면서 말년을 좀 행복하게 보내면서도 국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미국 언급하셨는데 미국의 그 어떤 성장의 논리로 접근했던 이 돌봄 정책 이게 실패한 사례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착각이 내가 나중에 돈 많으면 나는 개인 보험, 사설 보험 들어서 그걸 할 거야. 그러면 다 커버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극명하게 그게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적으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있는 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그런 네. 것들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동안은 계속 그런 걸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개인 보험 그 돌봄 보험을 사설로 가입을 해서 거기 돈을 내자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이런 사설 보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훨씬 아프고 돌봄 필요가 클 것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럼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난 노년까지 건강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덜 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 어떤 미국의 어떤 60세 여성분이 계속 매년 이렇게 돌봄 보험료를 냈는데 원래는 1년에 한 3,800달러 정도 네, 그것도 많은데 그 그쵸. 돈을 냈는데 이제 갑자기 그 보험사에서 통보가 왔대요. 내년에는 5,700달러 내라. 거의 2배 가까이 갑자기 보험료가 팍 뛰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험료가 뛰면은 또 돈 못 내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보험료가 더 오르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험사가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 좀 강제적으로 같이 가입을 시키고 같이 위험을 나누는 이런 사회보험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회적인 안전망을 여기서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보면 정말 각각의 그 국가들마다, 이 사회들마다, 뭔가 지금 선택한 방식과 그 결과들이 다 다른데, 여기서 우리에게 딱 적합한 방식을 잘 들여와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제안한 방식 중에서 이 동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라고 하면 그냥 내 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집은 사실 동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만 지내면 이거는 가택연금이지 이게 네, 그냥 네. 정말로 내 집에서 나이 들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내가 5분 거리 정도에 5분 10분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주요 편의시설이 다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더 낫고요. 네. 그리고 동네에서 내가 커뮤니티를 꾸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취미 공동체가 가장 좀 간편한 방법이니까 뭐 탁구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동사무소에서 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만약 그게 좀 자기는 별로다 하시면 정말 뭐 종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단체 같은 것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 루트로 내가 지역사회와 연결됐다는 감각 자체가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고, 관계 맺기가 너무 네. 중요하네요. 인지능력 쇠퇴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 관계 맺음도 중요한 노후의 요소다. 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인지도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정책도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정말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지숙님. 저는 노인 통합 돌봄 자원봉사 중인데 어르신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자기가 사는 곳 복지관이나 관련 행정기관 정보가 노인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는 분만 이용하는 실태라 어르신들 각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도 시나 기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삶을 마무리한다는 작가님 책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전달까지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웹상에 딱 이제 뭐 뜨고 이러면 이 웹을 그냥 아예 접속을 안 하면 모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합 돌봄법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그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해서 그 전담하는 특수 공무원이나 직업이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이 네. 이걸 노인 대신 다 연결해 줘요. 그냥 원스톱으로.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인력이 없고 통합 돌봄법이 시행은 됐지만 아직 네. 좀 얼개가 좀 엉성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자리 잡으면 이런 좀 전달 문제도 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카페인님들이 공감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 3분 발표할게요. 8916 쓰시는 카페인님, 0513 쓰시는 카페인님, 손경선님 3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죠.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진짜 쉬지도 않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오늘 덕분에 참 많은 얘기 나눠서 좋았고요. 저는 이 돌봄이라는 게 막상 그 나이 들어서 당장 겪는 일이 아니라 그 돌봄을 제공할 자녀 세대에게도 중요하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나 혼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체가 같이 합의해서 정책을 바꾸는, 좀 이제 저는 일종의 돌봄도 공동 구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같이 하면 네.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걸 그쵸. 각자 해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관심 갖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원모어 찬스의 선샤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